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급증하는 교통 사망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도로교통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연평균 365건의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 하루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메라브 미칼리 교통부 장관은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는 5년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계획이 2023년 예산에 반영될지는 의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 문제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운전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전 매너가 정말 살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떨 때는 막 무서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전 실력이 좀 과격한데,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더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2022년 기준 현재까지입니다. 토탈이 아직 이제 올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231명이 교통사망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7년 이후 2021년 작년이 최악의 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3년 평균 113명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망사고가 포함돼서 3년 대비 11%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1년 총 361명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지난 이제 2011년에서 21년 10년간 교통 사망 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31%나 총량이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노르웨이나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를 반으로 줄였어요. 50%로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도로 사정이 이스라엘보다 열악한 루마니아와 헝가리조차도 각각 12%, 15%씩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21년을 특별하게 높은 해였으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10년간 사망사고 감소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통계 지표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번 이상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걸 제가 목격을 해요. 그것도 예를 들어 정면 충돌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그 운전을 천천히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뒤에서 빵빵 누르고 신호 바뀌잖아요. 신호 바뀌어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도 빨리 안 간다고 해서 빵빵거릴 정도로,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하여튼 성질이 보통 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렇게 운전들을 과격하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탱크를 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교통사고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운전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 안에서 도로교통 시스템이나 인프라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로교통 질서를 집행할 인원, 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도 한몫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 체계도 정비가 잘 안 돼 있고요. 도로 체계도 조금 미비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난 2005년에 이제 국가도로안전기획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야간 각각 450대, 300대 순찰차가 필요하다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근데 실상은 이제 150여 대밖에 이제 배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사고 그 특징들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버스들이 이제 그 갓길이나 이제 보도블록을 넘어와서 이제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버스 운전사들이 경무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의 졸음운전이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개선해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특히 이렇게 석회가루라고 해서 사람들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가는 이 돌가루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비까지 내리면 아주 여지없이 미끄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참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된 거 보면은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미카엘리 교통부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노동당 당수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반으로 주겠다며 지난달에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계획안에 따르면 4,000대의 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련 교통 법규 강화, 특히 이제 아랍계 운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젊은층 운전자, 그 다음에 트럭이랑 이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이제 고강도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될 거는 2023년 크네세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연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해산이 됐는데 미카엘리 교통부 장관이 현안 이슈 이거는 안 다루고 그냥 맨날 정치 투쟁만 하다 보니까 시간 허송 세월한 거죠. 그 예산안에 결국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서 운전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괜히 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자, 이제 또 분석해볼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중동이 서방 세계 못지않은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와 지위 상승으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졌으며 종교계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이란은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면서 안면인식 기술로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폭력적인 구시대적 전체주의 통제 위에 신기술을 결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정말 놀랐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랬지 원래 높았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높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내각조사청이 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가 이혼율이 48%, 이집트가 40%, 요르단이 37.2%, 카타르가 37%,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랑 레바논이 34%로 굉장히 높은 그 아랍 국가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이혼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서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련 법제가 개정되고 이제 종교계의 변화도 있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대학도 많이 진학하다 보니까 노동 참여 증가로 평균 혼인 연령이 그 기존에는 24살이었는데 지금 32살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산업화되는 이제 서구화의 양태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는 더 이상 이혼이 사회적인 어떤 스티그마, 그 주홍글씨가 아니라는 거죠.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도 한몫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성의 인권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근데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그 시아파, 순위파는 좀 낮고 온건하고 시아파는 좀 강성이고 어떻습니까? 그 순위파 국가, 시아파 국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국가 쿠웨이트, 요르단, 뭐 카타르, UAE 이렇게 다 이제 순위파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순위파 국가들이 조금 느슨해요. 그 종교법상 그 이혼 허락 등등. 시아파가 제일 이제 빡세죠. 거기서 다 허락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레바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아파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순위파로. 순위파는 좀 쉬우니까. 네, 순위파 이제 종교법정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다시 원소속인 시아파로 다시 개종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묻지 못할 해프닝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혼녀들 또 혼자 사는 남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사는 아랍 남성들이 대부분 해외 근로자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혼을 하고 나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새로 일하는 그 해외 그 주재국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현지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본처하고 이혼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제 대부분 유럽 선진국이겠죠. 아니면 뭐 획득하면은 그 시민권에 오는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시민권 획득하고 다시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이 통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혼이 어떻게든 단순히 그 남녀 관계가 좀 불안해서 뭐 가족 해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과거에 우리 IMF 때도 사업 망하면은 그 부채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가될 재산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많이 개입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에서는 그 안면 인식 기술로 여성의 그 히잡 착용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대표적인 이제 시아파 맹주 국가 아니까 완전 극과 극의 이제 흑백 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란의 권성징악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이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징벌하겠다라는 이제 그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그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 히잡 착용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령을 지금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만 9세 이상의 여아들은 이제 히잡을 다 착용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느슨해졌나 봐요. 그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더 바짝 이제 좀 쪼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또 하산 로하니 다음에 이제 이 라이시인데 아흐마디네자드하고 하산 로하니는 종교인이 아닌데 작년에 뽑힌 선출된 이 라이시 대통령은 성직자예요. 이슬람 성직자.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주의 정통파라서 그쪽 동네에서 이제 시아파 원리주의 정통파라서 이란 반체제 매체를 들여다보면 혹시 이 사람한테 최고 지도자를 승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뭐 이게 원래 자기 장자한테 가는데 그건 또 그 동네 율법엔 또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많이 좀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안면 인식 기술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15년도에 이제 생체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는데요. 집안의 홍채, 지문, 안면 등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외부 카메라나 SNS에 얼굴이 노출되면 누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연도가 중요한 2015년도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이란 일반 이제 어떻게 보면 민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도 극렬한 시위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란 당국이 통제를 했냐면 PRC 중국 CCP한테 이제 그걸 기술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다 다운시키고 막 해가지고 완전 시대를 묵살을 시켜버렸는데 이때 같이 들어온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 요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걸 실행하고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평소 SNS 발언 이런 걸로 통해서 진학, 뭐 취업, 신용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 가능하느냐 아니느냐, 뭐 아파트 분양할 수 있냐 없냐까지 다 통제하는 그 기술이 중국은 이제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이란이. 아니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런 다른 중동 국가들은 지금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란은 또 거꾸로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지 않습니까? 히잡을. 이걸 더 이렇게 이 첨단 기술로 강요를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면 인식 기술로 여성이 그 히잡 안 쓰는 게 발각이 됐다. 그럼 그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재 이제 이란 여성 시위대 300명이 이제 나와서 으쌰으쌰 했지 않았겠습니까? 300명 다 체포시켰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사회 통제법이다 보니까 히잡을 쓰지 않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리면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그러고요. 사회적 권리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동권이나 뭐 이런 거겠죠. 와우. 다양한 혜택들. 바로 그냥 공무원은 해고당합니다. 그 작시에서. 그러니까 취업 완전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건 뭐 악법이라 봐야죠. 조지 오웰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란 여성이 좀 안쓰럽네요. 예.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7위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구 9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군복무 체계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위계질 수 없는 수평적 문화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군 생활 중 다져진 팀워크 등 이스라엘 군만의 독특한 특징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스타트업 국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텔아비브는 스타트업으로 아주 유명한데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2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총 한 1,200억 규모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7천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100여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 지수에서 물론 1위는 확고부동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지만 7위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도시가 어디냐 하면 런던, 뉴욕시가 2등, 보스턴이 4위, 베이징이 5위, LA가 6위인데 그 다음이 이제 7위죠. 그럼 이제 인구 900만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력 분야는 이제 AI랑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특허 출원이 매년 169%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뭐 파워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창업 국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가지고 출판됐는데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그 창업 국가, 창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큼 아주 창업 강국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창업과 스타트업과 군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스라엘 그 군제대가 군 그 징병제인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징병제지만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기를 29살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성 검사, IQ 검사를 하는데 그 IQ 검사에 따라서 보직 배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단위가 아니라 보직 단위로 이제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군대가 하나의 그 동창회 네트워크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교육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시바 교육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무제한 토론이죠. 그다음에 소통 문화를 강조하는데 이게 군 조직에 그대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조직이라고 뭐 계급 사회이긴 하지만은 장교 밑에서는 이제 선임 후임에 대한 이제 소통에 관한 업무 소통에 관한 그 장벽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가 지속적으로 그 군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대 후에 이제 텔아비브라는 그 국제 도시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심장인데 미국 치면 실리콘밸리인데 여기에서 창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뭐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다 뭐 유리한 건 창업하는데 유리한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군대에서도 특별히 창업에 유리한 보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탈피옷 부대라든가 또 8200 부대 이런 데도 있죠. 예, 그러니까 탈피오트 부대는 히브리어로 이제 견고한 산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용키포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위 체계에 이제 허점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걸 보완하고자 창설된 부대인데 여기서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IQ 검사나 이런 거 해서 가장 우선 차출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만 불렀는데 이 부대에서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언돔 개발을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탈피오트와 쌍벽을 이루는 부대가 이제 사이버 전사 부대, 우리로 사이버 사령부인데 전 세계 최강의 해커 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8200 부대인데 여기가 이제 또 스타트업의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 뭐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스라엘의 스파이웨어 그 NSO의 페가수스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 부대 출신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둔의 병력을 우선 차출해서 그러니까 미션 위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당면 안보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서 최적 코스를 계산해봐라. 그럼 이 부대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보부대 둘에서. 그리고 소대 혹은 분대 단위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이버 등 다양한 전장 시나리오에 대한 그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실천도 하는 정보부대입니다. 이 팀워크와 검증된 전투력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소대 단위가 그대로 창업센터로 가요. 그러니까 분대원이 사실상 스타트업 창업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 없고 즉시 전력감으로 벤처 생태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국가 단위의 이제 인사부처럼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쨌든 실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또는 뭐 전략 전술을 위해서 개발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 이거를 군대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제대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실전적인 그런 그 창업하는데 아주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군대 안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군 동료들은 어찌됐든 같은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회를 기본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창업을 해도 뭐 갈등이 있거나 뭐 싸우거나 뭐 그렇죠.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은 군대를 입대하는 순간 아이고 언제 제대하나 이렇게 하고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처럼 군대를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제대를 하면 뭔가 남는 게 있다라는 거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 부러운 군대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 보직 원하는 거 딱딱 해가지고 해주면 병영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제가 듣기로는 8200 부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자폐증 같은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스퍼거 완전 그런 젊은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1분 전에 찍은 위성사진과 1분 후에 찍은 위성사진을 순식간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자폐증이라고 해서 자폐아라고 해서 뭐 군대를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재적인 능력은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국 교민들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너네들 군대 입대해라. 그러면은 부모들과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영주권을 주겠다. 한국 가정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군대 가서 뭘 하냐면요. 저 북쪽에 골란고원 쪽에 그 시리아하고 레바논의 그 경계에 가서 이 도청 근무를 한대요. 도청 근무를 하다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헤즈볼라하고 같이 뭐 하는 것들을 그 소요가 있군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동무 저기 있는 폭탄 이리 갖고 오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군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조그만 나라에 별일이 다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